알려주는 채널. KBS 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최승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오늘 서울 경선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누적 득표율 과반을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뉴스 맛집 디저트 뉴스에서 국내외 다양한 뉴스 정리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우리 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더해지면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요. 임자헌의 고전 밥상에서는 장자의 수도유의 시기, 큰 표주박과 손트지 않는 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문화의 가치와 활용도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사흘 뒤 13일은 폐의 날입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국민의 폐 건강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요 인터뷰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황우창의 세계 음악 여행,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문화와 음악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백향목의 나라 레바논으로 가고요. 걸어서 역사 속으로에서는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 운동을 도운 독립운동가이자 한글을 사랑한 미국인 호머 헐버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도 다양한 뉴스와 알찬 정보로 5시까지 2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이지혜 씨. 네, 한글날 연휴 이용해 나들이 다녀오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이 시각 수도권, 특히 경기 지역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많은데요. 구간 정체는 서해안선이 제일 심합니다. 서울 쪽으로 당진 분기점부터 서해대교까지 쭉 막혀 있고요. 지나서도 서평택 분기점과 화성 휴게소 사이 부분적으로 정체입니다. 이 시각 당진 분기점부터 서서울 요금소까지는 1시간 15분 정도 예상됩니다. 경부선 서울 쪽은 충청권에서 청주부터 목천까지의 정체 눈에 띄고요. 경기권 진입에서도 안성분기점과 남사 사이로 정체가 꾸준합니다. 중부선 하남 쪽은 교통량이 점점 늘더니 서청주나 진천 나들목 주변에서 서행했다가 일쪽부터 남이천까지 쭉 어렵습니다. 이 시각 서청주부터 하남 분기점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쪽은 주로 경기 지역에서 막히는데요. 설악부터 화도지나 강일까지 어렵고 영동선 인천 쪽으로는 강원권 정체로 깁니다. 평창부터 둔내터널까지 쭉 어려운 가운데 경기권에선 덕평부터 양지터널 사이로 혼잡합니다. 평창 나들목부터 서창 분기점까지는 3시간 가까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였습니다. 김민아의 디저트 뉴스. 디저트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대면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전화로만 하다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렇게 한번 뵌 셈인데. 그렇죠. 예, 제가 그래도 종합적인 인상을 갖기가 어려웠던 이런 거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소 둔해 보이기 때문에 대면을 해야 사실 편하지 목소리만 들으면 약간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편안하게 아마 진행이 되실 겁니다. 둔한 분이세요? 좀 후덕하고 좋은 분이신 것 같은데? 후덕하고 이제 그런 인상인데 속마음은 좀 꼬이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언제나 어렵죠.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꼬시게 있다면 오늘 같이 얘기하면서 좀 풀어보시죠. 예. 자, 코로나19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상황이 지금 좀 나아지는 듯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신규 확진자 영시 기준 1,594명인데 이게 확진자 숫자 자체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숫자에 비하면 조금 떨어진 듯이 이제 느껴지긴 하죠. 근데 이게 한글날 연휴 기간에 검사 건수가 줄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좀 덜 늘은 것이지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는 아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중에 지역 발생이 1,56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560명 중에
수도권에서 발생된 확진자가 1214명, 그러니까 전체의 77.8%였고요. 예. 비수도권은 346명, 22.2%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또 이렇게 확진자가 이제 크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 특히 이제 전국적으로 일상에서의 가족, 지인 접촉에 의한 산발 감염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제 좀 어려운 상황들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자의 돌파 감염 비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역 당국도 상당히 지금 여러모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지난 5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고령층 등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또 부스터샷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이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도 8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루 만에 지금 944명이 예약을 했다고 하고요. 16세, 17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예약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5일부터 나흘간 접종 예약을 마친 인원이 어제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39만 6천여 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대상자의 44%가 넘는 거니까 상당히 또 이 예약이나 이런 이 기대한 것보다 이 예약이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백신 접종을 좀 많이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또 필수적인 게 재택 치료를 확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존의 미성년 보호자 이렇게 이 미성년 보호자 등의 제한적인 어떤 조건에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 등에 대해서 이 재택 치료를 확대한다라는 걸로 이제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요. 타인과 접촉 차단이 가능하면 본인 동의하에 재택 치료를 받게 하되, 접촉 차단이 어려운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 재택 치료에서는 좀 제외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 고령층 무증상 경증 확진자에 대해서 재택 치료를 확대한다는 게 방역 당국의 방침입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한 얘기로 넘어가죠.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말에도 관계자들 소환이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쉬지 않고 계속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검찰이 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투자사업팀장을 했던 정모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정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유원홀딩스라는 부동산 개발회사를 만들어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의 자금 세탁, 그리고 어떤 뇌물 창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 정모 변호사는 이 화천대유의 핵심 관계자로 미국에 있는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학 후배이기만 한 게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갈 때도 사실 남욱 변호사가 추천을 해서 들어간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처음부터 화천대유 관계자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도 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하는 데 관여하고 이렇게 좀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대목을 여러 가지를 진술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대목이 정모 변호사가 지금 검찰에 20쪽짜리 자술서를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나다, 이렇게 주장하더라, 이런 내용이 지금 포함된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이게 많이 관심을 끌고 있고요.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방금 말씀드린 정모 변호사로부터 11억 8천여만 원을 받은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이 돈이 어떤 성격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앞서 이 11억 8천만 원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빌린 거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정모 변호사의 자술서를 보면은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여러 명목을 들어서 이 자기 몫의 수익을 지금 빨리 달라라고 주장을 해서 이렇게 돈을 준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되고, 내일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좀 상당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모 변호사의 자술서 얘기하시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다는 거죠. 이 정모 변호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에 대한 언급했다, 이런 얘기가 또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회계사 정영학 씨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화천대유의 핵심 관계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처음에 이제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김만배 씨가 이 수익 배분이나 이런 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잘 알지 않느냐.
그리고 이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럼 그분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김만배 씨가 이 실소유주의 이름까지 거명한 건 아니지만 그분이라고 한 걸 볼 때 지금 의심받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보다는 높은 사람이거나 좀 더 무게감 있는 인물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김만배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전혀 없고 녹취록 대부분이 허위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영학 씨가 녹취를 하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허위 주장을 내가 많이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개발이익이 크게 이제 더 크게 나서 그럼 이게 크게 난 개발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를 두고 서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이제 개발업자들이고 자기들이 이제 쓴 돈들이 다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썼고 이 돈 줄 사람들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이익을 내가 더 가져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좀 허세를 섞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내용들이 지금 녹취가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장인 거죠. 김만배 씨의. 그리고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자금 대부분을 수표와 계좌로 입금 처리했기 때문에 근거가 다 남아있다. 그래서 이 자금 흐름을 검찰이 밝히면 아마 전반적인 진실이 드러날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장문의 게시물을 올려서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8일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천막농성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하고 김기현 원내대표를 두고 헛고생을 계속 해달라. 이렇게 천막농성을 해서 오히려 자기가 굉장히 잘한 일이라는 게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결과 민간업자가 많은 이익을 가져간 것은 2018년 이후에 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이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관련돼서 애초에 논의가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사실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그 조항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배임 혐의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당시에 성남시의 방침이 성남시 몫은 비율이 아니라 고정액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또 애초에 공모를 낼 때도 공모 조건이 성남시 몫은 고정으로 일단 받는다라는 거였는데 이걸 전제로 사업자들이 여기에 응한 상황에서 나중에 또 초과 이익을 된다라는 논리도 받아들여야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방침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지금 이재명 지사의 배임 관련돼서 이 배임 혐의가 있다라는 그러한 논란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법적 논란에 대응하는 그러한 논리를 이 글에 이제 드러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경선에서는 압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거의 대장동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끄떡이 없는 상황이에요. 어제 민주당 경기 지역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유효 투표수가 9만 5천여 표였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중에 59.2%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위 이낙연 후보가 30.5%, 추미애 후보 8.7%, 박영진 후보 1.4%였는데 지금 1, 2위 후보 차가 상당히 나죠. 29%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이 누적 득표율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55.29%를 지금 얻고 있고요. 즉 과반 이상을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위인 이낙연 후보가 누적 득표가 33.9%이기 때문에 이 두 후보 간 차이가 또 21.30%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추미애 후보는 9.1%, 박영진 후보가 1.61%니까 이재명 후보 대세론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 오늘 결과가 발표될 서울 경선 그리고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11만 표 정도만 확보해도 본선 직행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오늘 결과가 발표될 투표 대상자가 약 45만입니다. 이 45만 중에 투표에 실제 참여한 인원은 30만 정도가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약 37% 이상만 득표를 해도 결선 없이 후보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경선에서 가장 낮은 어떤 이 득표율을 보였던 게 40% 그 후반대잖아요. 50% 좀 안 되는 수준이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아마도 거의 이변 없이 결선 없이 본선에 직행하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오늘 유력하다 이렇게 점이 쳐지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이낙연 후보에게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추세적인 것들을 다 감안해 볼 때 오늘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논문과 관련된 의혹이 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대에서는 이제 다시 안 보기로 했던 건데 그게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제 이런 여론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민대 교수들이 이거를 다시 한번 이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민대 교수회의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투표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8일 저녁에 이 투표가 마감이 됐는데 이 부정행위, 이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 대학의 조사를 다시 촉구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자라는 안이 38.6%, 그렇게 하지 말자, 당분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말자라는 게 36.9%,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어떤 지지가 이제 나온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 교수회는 이 두 개의 안을 놓고 그러면 결선 투표를 다시 진행을 해서 오늘 13일 저녁까지 결론을 내자라고 해서 지금 다시 이제 투표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이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 예비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지나서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검증 시효가 지난 걸로 봐서 본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는데 논란이 커진 상황이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씨가 서일대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 제출한 초중고 근무 경력이 허위다 이런 의혹도 제기된 상태인데 이 지난 2004년에 서일대 강의를 위해서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은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 서울 대도초등학교, 서울 강남중학교, 서울 영락고 등에서 근무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으로 확인을 하면은 해당 학교 근무 이력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제기된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것은 결혼 전 일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데서 계속 이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와 관련된 논란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문과 관련해서는 국민대 학생이라든지 동문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인데 비해서 교수회 결과는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이 많긴 하지만 온도차가 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동문이나 또 이렇게 좀 국민대에서 실제로 이제 좀 배우고 그다음에 학위를 따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논문인데 이런 여러 가지로 흠이 있는 논문인데 이게 왜 이렇게 학위가 나왔지? 이런 데서 이제 의문을 크게 갖는 그런 상황인데 이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모로 이제 논문과 관련돼서는 이 쓴 사람도 어떤 책임이 있는 거지만 또 그것을 심사하고 이런 과정에 교수의 역할이나 이런 것도 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 책임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여러모로 판단이 지금 갈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이 공수처 소환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른바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수사 방해인 거지 않습니까? 여기와 관련돼서 그 당시에 대검 차장을 맡았던 이 조남관 당시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한 건데요. 그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하고 조남관 당시 차장이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니라 인권부로 재배당을 했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어떤 수사 라인에서 배제를 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임은정 검사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이 이 사건을 줄곧 담당을 해왔는데 윗선의 개입으로 주임 검사가 바뀌고 이게 수사를 못하게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는데 하지만 조남관 당시 차장 등은 애초에 임은정 검사한테 사건을 정식으로 배당한 적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처리를 해서 무혐의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단 공수처가 조남관 차장까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지금 접어들었는데 과연 직접 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여러모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가 종료됐는데 여전히 부실 수사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상관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공군 이모 중사 사건 219일 만에 수사가 종료가 됐는데요. 국방부는 15명을 기소하고 38명에 대해서 이제 문책을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이 초동 수사와 관련된 이런 담당자라거나 그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지휘부는 지금 단 한 명도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초동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모 중사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봐야 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수사이냐 이런 이제 좀 여러모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이 공군 이봉비행단의 군사경찰하고 군검사 그리고 군검찰의 지휘감독 책임자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이 기소되지 않은 이유는 증거 부족인 건데요. 예. 특히 전익수 실장에 대해서는 국방부 검찰단이 봐주기 수사로 이미 급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피내사자 신분으로 3차례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여기에 불응하는데도 그냥 이제 방치가 됐고 예. 그리고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늑장 출석을 하게 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라든지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늦어졌다. 예.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기소된 15명 중에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이 사람도 부실수사가 아니라 허위보고 관련 혐의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종합을 하면 이 부실한 초동수사 관련돼서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됐다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형사처벌과 별개로 문책 대상에 포함된 인사들도 그러면 각 군 내부 징계에 의해서 이 징계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 경징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참 뭐랄까요 찝찝한 어떤 그러한 상황인데 네. 이러다 보니까 유족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반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억울함도 호소하고 이러고 있는데 네. 우리 사회가 참 이런 사건에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지 여러 과제를 지금 남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과도 여론의 눈높이는 결코 맞추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초동수사 단계가 결국은 또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대단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자,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을 겨냥해서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디지털세가 내후년부터 도입이 된다고요? OECD에서 4년간 그동안 협의를 한 끝에 예. 전 세계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6개국이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인 겁니다. 예. 이 글로벌 IT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의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예. 조세를 회피해온 거에 대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제동을 걸기로 한 건데요. 예. 그러면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먼저 연매출,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 그리고 이익률이 10%를 넘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일단 이걸 적용하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영업을 하고 돈을 벌고 있다면 이 시장 소재국은 초과이익의 25% 범위 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기준 이상의 매출을 거두고 있는 나라가 이 기업 입장에서 여러 곳이다라고 할 때는 이 여러 곳에 해당하는 시장 규모에 따라서 이 세금을 내야 되는 어떤 그런 분량이나 이런 것들을 배분을 한다 이런 내용인 건데요.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최저세율을 15%로 이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우리는 법인세를 많이 낮춰가지고 기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그걸로 좀 경제를 살려보겠다 이런 시도를 한도를 좀 둔 거죠. 예. 15% 이하로는 낮추지 못하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조세 회피처를 통한 세금 탈루를 막겠다. 그리고 이것도 기준이 연매출 우리 돈으로 1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일단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이 OECD 협의체에서 마련한 이 합의안은 이번 달에 있을 G20 재무장관 회의하고 정상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그러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그런 계획인 건데 네. 그러면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외국과 본국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도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일단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이 시장 소재국에 납부하는 디지털세가 있으면 국내에 납부하는 법인세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방침을 추진한다. 이런 계획을 얘기를 해서 이 이중과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소득은 있는데 세금은 없는 뭐 이런 이제 뭐 나름의 이제 그러니까 허를 가지고 유익을 받달까요? 이득을 받달까?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예를 들면 공장이 있고 그 공장에 고용된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그 공장이 있는 현지에서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구글처럼 인터넷 컨텐츠의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수익 사업을 하고 그 인터넷을 또 활용하는 것은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 대다수고 한국 사람이 대다수고 이런 상황인데 세금을 내는 법인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어떤 나라라든지 그렇죠. 법인세가 굉장히 낮은 나라라든지 이런 데 둬서 거기다가 낮은 세율을 통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막자라고 지금 각국에서 합의를 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 가지가 더 촘촘해지는군요. 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첫 연설을 했는데 뭐 한일 관계에 놓고 보면 별 좋은 신호가 없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일본 말로는 이제 소신표명 연설이라고 하는데 예. 8일에 첫 국회에서 이제 소신표명 연설을 했습니다. 예. 한일 양국 간 현안에 대한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일단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건강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입장 표명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했던 연설하고 지금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건데 예. 즉 자신들은 위안부 합의도 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과거에 이제 65년 청구권 협정 등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과거사 문제가 정리가 됐는데 예. 그럼에도 남아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국 측에서 뭔가 해결 방안을 가져와야 그다음부터 협의를 할 수 있다. 이 입장을 이제 똑같이 또 얘기한 거거든요. 예. 여기다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한국을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다 이렇게 수식을 했는데 예. 여기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매우라는 표현을 또 뺀 셈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러면 오히려 한국에 대한 지금 외교적 중요도를 낮춘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시다시피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할 때 그때 외무상으로 서명 당사자였거든요. 예. 그래서 서명 당사자이기 때문에 좀 결자 해지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서명 당사자여서 후퇴가 없이 뭐 그런 상황이 될 것이냐라고 봤는데 오히려 이제 후퇴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당장은 좀 태도 변화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대외 정책은 그대로인데 국내적으로는 좀 분배를 강조한다든지 변화를 모색하는 분위기여서 당분간 국내 이슈에 주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디저트 뉴스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날씨 윤지수 씨와 함께합니다. 네, 기상특보는 발효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때 제주도 남쪽 먼바다,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에 발효되던 풍랑특보는 세시를 기해 풀렸고요. 지금은 기상특보는 발효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강원도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충청남도 서해안과 전라도 서해안 지역도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주변 단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때문이고요.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남부지방은 화요일까지 이어질 텐데 오늘 밤부터는 북쪽에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남쪽에 따뜻한 공기와 만나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북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고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도 20에서 60mm로 적지 않고요. 수도권이나 강원도, 충청도 북부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의 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부 대부분 지역은 내일 아침에 비가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 지방은 내일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쪽에 찬 공기가 밀려들게 되면 오늘처럼 기온이 오르는 곳은 내일은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곤두박질쳐 서울은 12도, 전국적으로 10도에서 21도의 분포로 내려가겠고요. 낮 기온 역시 서울은 20도 안팎까지 오른데 그치고 부산도 21도 정도로 오늘과 큰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10도 이상 기온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0.2도, 지금까지 서울에는 1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대교 방향 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하도로